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50기인째 열차에 끌려가다 선로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렌지 카운티 출신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123도의 고온 속에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져 도움을 요청하러 가다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렌데일 갤러리 앞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71세의 노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플러튼에서는 대형 쇼핑몰에서 샷건을 소지한 남성이 매장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대폭 금리 인상 단행에 안도 랠리를 하루 만에 마치고 급 추락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50기인 한 30대 남성이 열차에 끌려가다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뒤에 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 브루클린 미드우드역 승강장 열차 사이 50기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세 마커스 브라이언트로 밝혀진 사망자는 당시 해당 역에서 하차하려고 했지만 열차와 승강장 사이 옷이 끼었고 열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끼인 옷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가로질러 빠르게 끌려가다 선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선로 위에 왜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3분 뒤 도착한 큐트레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언론과 경찰 당국은 앞서 남성의 옷이 열차 문에 끼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잠시 뒤 뉴욕시 교통국이 감시 카메라를 판독한 결과 열차 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발이나 바지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브라이언트가 플랫폼에서 끌려가는 동안 비명을 질렀으며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끔찍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ometimes I think that the conductor does not wait and enough for everybody to get in, and I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MTA that you should wait, actually look, make sure everybody's inside, safety. 경찰은 남성을 끌고 간 열차 기장이 출발하기 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약 75피트의 가시거리를 좌우로 체크하는 등의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렌지 카운티 출신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123도의 고온 속에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져 도움을 요청하러 가다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서비스국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은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올해 67의 데이비드 켈러허로 지난 14일 공원 방문객들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레어는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지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켈레어의 시신은 자동차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는데 공원 측은 당시 켈레어가 사라졌을 때 데스밸리 기온은 123도로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사망자가 보고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일에는 파나멘트밸리에서 롱비치 출신의 69 존 맥캐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원 측은 폭염 속에 차량이 고장나거나 휘발유가 떨어졌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러 걸어가기보다 차량 근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보고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관련 사고 가운데 70%가 테슬라 자동차였다고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보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해 7월 이후 12개 자동차 회사로부터 ADSA와 관련된 충돌 사고 392건을 보고받았고 사고로 총 6명 사망, 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사고 392건 가운데 273건이 테슬라로 보고됐고 일본 혼다 자동차가 90건이었습니다. 이번 보도에 도로교통안전국은 결과적으로 제출된 전체 보고수는 총 사고와 동일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안전지표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클리프 도로교통안전국장은 오늘 발표된 자료는 투명성, 책임성, 공공안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의 일부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 추세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렌데일 갤러리 앞에서 한 남성이 70대 노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플루턴에서는 대형 쇼핑몰에서 샷건을 소지한 남성이 매장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가한 오전 글렌데일 갤러리 앞입니다. 지나가던 남성이 가만히 앉아있는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아무 일이 없었듯이 그 자리를 뜨더니 신호등도 무시한 채 길을 건너갑니다. 피해자는 71세의 노숙자로 알려졌습니다. 71세의 노인은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폭행 용의자를 중범죄 혐의로 수배하고 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폭행 당시 용의자는 흰색 줄무늬가 있는 푸른색 상의에 황갈색 바지를 착용했다고 전하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플러튼에 있는 샘스클럽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너도 나도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매장에는 여러 명의 경찰들이 무장을 한 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재빨리 내보냅니다. 이 매장에 샷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의심되는 남성을 체포했으나 무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일어난 일로 당시 매장에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한동안 해당 매장의 주차장은 붐비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다행히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박수몬입니다. 어제 전직 미군 2명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후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무부는 오늘 추가로 1명이 더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미국인 1명이 추가로 보고됐다며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전직 미군 2명에 대해서도 가족과 우크라이나 당국,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연락하고 있지만 납치 등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실종된 시민에 대해 러시아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이나 기타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소재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공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도 전달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인식차는 커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중국과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입니다.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에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북핵 문제는 미중 양국이 협력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면서도 중국 반응에 대해선 각자 입장과 현 상황을 보는 방식에 대해 밝혔다고만 언급해 입장을 좁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 서로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은 물론 우크라이나, 남아시아 등에서 갈등과 오판이 발생할 경우 소통할 채널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eeping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trying to remove areas of potential miscalculation.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일본의 재무장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헌신하고 있다며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대폭 금리 인상 단행에 안도 랠리를 하루 만에 마치고 급추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어제보다 2.42%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 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S&P 500 지수는 3.25%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4.08% 폭락하며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연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가 시장에 반영됐지만 오늘 증시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팔은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4.4% 급감한 154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싱글하우스의 주택 착공은 전달보다 9.2% 줄었고 5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 착공은 26.8%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7% 감소한 17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는 주택 건설 시장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5%대 후반으로 치솟자 주택 수요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연간 최대 1,500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9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를 제안한 바 있는데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 예산 규모를 2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수혜 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앵커 프로그램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간 최대 1,500달러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앵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 1,50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며 주정부 추산 해당 소득 구간 주민들은 87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29만 명가량의 주택 소유주들은 연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세입자 90만 명에게는 렌트 지원금으로 연 45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매년 1,500달러의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면 연간 재산세 수준은 7,800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소수 고소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세제 감면보다 중산층 주민들에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장기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상하원 의회 측은 머피 주지사의 이번 세금 감면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세수 흑자 규모가 78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세수 흑자는 과도한 세금 징수에 의한 것이라며 앵커 프로그램은 정부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최대치였던 전주보다 3천 건 줄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70년 1월 이후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나타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을 계속 청구하는 건수는 131만 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해고가 매우 드문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향후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2024년 실업률이 4.1%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입국 절차 완화로 한국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국에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완화할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련 소식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 차례 연기됐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 2주간 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 7일 격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없앨지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47%는 격리 유지를 원했고 36%는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상 회복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를 100점이라고 할 때 이번 달 코로나19 일상 회복 점수는 평균 61.7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상 회복 점수는 48.5점으로 평균보다 10점 이상 낮았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94명으로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발생은 7,904명, 해외 유입이 90명으로 이틀째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이 리콜 투표에 필요한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선거가 시행될 경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리콜 찬반을 결정하면 됩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4일 56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콜 투표에 반드시 필요한 LA 카운티 전체 등록 유권자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캠페인 측은 청원 서명을 꾸준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명들이 모두 유효한지 알 수 없어 무효 처리될 것을 감안해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리콜 서명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게스콘시 검사장은 중범죄 이하의 경우 보석금 없이 석방시키는 등 범죄율을 높였다는 이유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키이우를 방문 중인 프랑스 등 유럽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들이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ous les quatre, nous soutenons le statut de candidat immédiat à l'adhésion à l'Union européenne pour l'Ukrain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후보국 지위는 정규 회원국이 되기 위한 로드맵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발칸반도와 그 인근 지역, 특히 몰도바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가족에 속한다며 지속적인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Und Deutschland hat mit einer langen Staatstradition gebrochen. Wir unterstützen die Ukraine auch mit der Lieferung von Waffen und wir werden das weiterhin tun, solange die Ukraine unsere Unterstützung benötig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지 의사를 보내준 정상들에게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3일과 24일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EU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 정회원 가입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키이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재무부가 이란산 석유 제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기업, 이란 업체 등 모두 9군데와 관련 인사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두 이란에서 생산한 석유 제품 수출에 관여한 인사 또는 기업들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차관은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 권한을 사용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통한 압박 강화 조치로 풀이되지만 당장 이란 측에선 메디 사파리 외무차관이 나서 다양한 채널로 판매가 지속될 것이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측은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JCPOA 합의를 통해 핵 개발 문제를 일단락지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시작됐지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still believe there is the potential to conclude a mutual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한편 미국 텍사스산 원유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뉴욕에선 7월 물 가격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풀리는 시기도 늦어질 거란 관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리비아산 원유 생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분간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